안녕하세요. 언니가 보고 있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때가 12일. 어느덧 총선 치른 지 한 달이 다 됐네요. 저희가 총선 뒤에 예측 실패에 따른 이른바 사죄 방송도 하고 또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을 모셔다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또 청와대에서 소통하겠다며 언론사 국장들 모셔서 오찬 간담회 했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한 달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새누리당 기자들 총 출동하여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소개할까요? 저와 함께 같이 하는 짝꿍 김남일 예. 기자 오셨습니다. 새누리당 넘버 2 내가 짝꿍 할 때마다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되게, 그런 되게 느낌을 받는다. 싫어. 그리고 오늘 첫 데뷔해야 하는 건데요. 베이징에서 미세먼지를 들이키고 있다가 역시 또 한국에 와서도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는 우리 성현철 기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네, 새누리당 반장이고요. 그 몇 달 전에 특파원에서 돌아왔죠? 네. 2달 전인가? 2달 됐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의 막내 출입 기자 이경미 최고령 막내죠. 최고령 막내. 안녕하세요. 이경미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최고령 막내라고. 본인 제일 억울해하거든. 내가 왜 여기 계속. 일단 진짜 새누리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즘 새누리당 출입 기자도 별로 재미없죠? 없어요. 일단 우리 당 어때? 우리 당 지금 망했다고 맨날 지금 곡성이 지금 왜 만들어졌는데 지금 당이 망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보면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모든 선거는 이겨야 사실은 편한 건데요. 이게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신이랄까요? 어떤 취재하는 당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취재하는 재미가 없다.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한국 사회 발전과 별개로 우리의 노동 조건과 어떤 뭐 감정 노동의 정도와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서현철 씨들 얘기하는데 제가 네. 지금 약간의 불안함, 모든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출입하고 있는 기자는 이겨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약간. 예, 국회 출입 기자들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성현철 기자님께서 네, 12일치 6면에 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친박 기득권 사수 집단 무기력 못 벗어나는 새누리라고 하는 주옥 같은 기사를 쓰셨는데요. 근데 집단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지금 진단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기억나는 게 4월 13일 총선에서 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튿날 최고위원회가 열렸었죠. 네. 일단 오늘이 12일이니까요. 정확하게 한 달이 된 거네요. 그렇죠. 4월 13일 날 이제 총선에서 지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총선 패배 뒤 하루 뒤에 이제 김무성 대표 등등이 이제 여의도 당사에 이제 밤에 모입니다. 8시에 모여서 최고위원 총사퇴를 결의를 하면서 이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유철 전 대표를 비대위를 맡아달라면서 이제 당에 사실상의 최고 결정권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때 원칙적으로 무소속 출마자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등등에 대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복당을 받겠다라는 결정을 하죠. 뭐 사실상 지금 와서 이게 굉장히 흐지부지된 사태이긴 한데 당시에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 문제도 사실 성현철 기자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것 같은데 원윤철 비대위원장 자격이 있느냐. 한발 본의 아니게 기사를 그날 밤에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띄워주고 있는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과연 비대위원장 자격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당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원유철 대표도 이제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겠다라고 그냥 그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어서 그 발표가 있자마자 이제 김세현 의원이나 황영철 의원 등이 한 7, 8명이 모인 새누리당 혁신 모임에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성명을 받겠다. 의원들 반대하는 성명을 받겠다. 그러면서 다음날 원유철 대표를 면담을 하고 이런 반발이 강해졌었죠. 당내에서 이게 과연 그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맡는 게 쇄신의 이미지에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원유철 대표가 물러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겠다 라면서 비대위를 꾸리고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새누리당 혁신 모임의 반발의 결과로 어쨌든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만 비대위원장 그렇죠. 하겠다라고 예. 했었고. 예. 근데 이경민 씨, 근데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3일 선출이 되잖아요.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될 줄 아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와중에 원유철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제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쨌든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내대표가 결국 정진석 전 의원 당선자가 될 줄 아는 분위기였는지 어때요? 근데 사전에 대체로 조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돌았었고요.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당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내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항마다 그 구도를 부각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게 박지원이 또 이게 네네 그게 큰 변수가 좀 됐던 것 같고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에 박지원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예전에 같이 경험도 있다. 능구렁이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좀 뭐 이런 먹혔고 그리고 또 선거 크잖아. 구렁이가 머리가 작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랬고 또 선거 직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광림 정책위 의장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의원들한테 당선자들한테 이제 그 표를 유인할 수 있는 막판까지 김광림 의원이 약간 저울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갈까 뭘 갈까 했는데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땡겼는데 이제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땡긴 거예요. 저렴하다 땡겨. 근데 양쪽에서 너무 세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땡겼을 때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선택지의 마지막 그 추를 올린 게 누굴까 했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김광림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합의 추대가 되면 내가 그 후보를 선택하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경쟁 상태에서는 내가 거기 뭐 어느 누구가 손잡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결국 나경원 의원이 땡기다가 안 돼서 김재경 의원하고 손을 잡았고 그래서 조금 명분 있게 그것도 아름다운 단일화였는데 내가 보기에 언제나 저 월드컵 때 한국이 우승하는데 돈 거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유기준 의원이 될 거라는데 내심 헛된 돈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무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때 원유철 원내대표 이제 뒤에 이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약간 이거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 논조가 그렇다고 해서 혁신의지가 없다. 새누리당은 혁신의지가 없다. 이렇게 또 쓰지는 약간 그런 톤도 있긴 했는데 언론들이. 어쨌든 원내대표 선출된 거 가지고 이게 친박계의 지원이었고 조직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고 친박이 당권 장악을 위해 제시도에 나설 거고 이렇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쓴 거는 우리 신문이 역시 또 선도적으로 앞서서 쓰지 않았나. 그죠? 돌이켜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쓸 때는 몰랐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역시 흘러가네. 머릿속에 프레임이 이 친박과 비박의 이런 개파 싸움에다가 서현철 기자가 원래 개파 전문 분쟁 전문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책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듣는 분들은 정책에 약하다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표현이 가지는 이쪽 동네에서 가지는 뭔가 부끄러움과 이 정쟁 기자야라는 그 평가에 대한 2007년에 튀어난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아까 우리 정쟁 체질화되는. 기자로 치면은 야당에서는 이세영 정쟁 기자가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성현철 정쟁 기자가 보통 방장들이 우리는 언제나 정책 기자가 되기를 꿈꾸잖아요. 언제나 그죠? 우리는 원대하잖아요. 정책 기자예요. 송경화 정책 기자님. 그렇지. 별로 뭐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꿈꾼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네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네.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크게 큼직큼직 결정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 3일 선출됐는데 지금 벌써 10일 가까이 됐는데 열흘 가까이 되는데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을 어제야 드디어 11일에야 결정이 내려졌죠. 앞으로 비대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은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정진석 당선자 현재 지금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 그 새누리당이 뿌리가 별로 없죠. 저기가 국민중심당이라든지 뭐 JP 쪽에 이제 주로 뭐.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일단 뿌리랄까 이런 부분이 약해서 당을 이렇게 휘어잡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약하다. 카리스마를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될 때부터 친박 쪽의 지원을 굉장히 받았다라는 설이 파다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 그렇죠.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눈치라든지 내지는 어떤 분위기를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설문조사, 이 비대위 어제 결정난 관련 비대위 설문조사도 보면 이게 많은 의원들이 이제 전화를 해보면 아니 무슨 저기 설문조사를 하냐, 회의를 하고 당대표를 취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절차적인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가는 스타일 같습니다. 일단. 예. 근데 아까 전에 얘기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보면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의원들 전원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뭐 최고위원들이 앞에서 후닥후닥 해서 그걸로 한다. 사실상 당의 최고 의결기구는 의원총회나 이건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치 외향적으로는 좀 굉장히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뭔가 좀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비박계는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고 지금 122명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과반 한 70명 정도 되는 게 친박계라고 하는데 이 친박계가 다수인데 거기서 자꾸 의견을 묻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되느냐. 이거는 본인의 그게 핵심입니다. 선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선의와 다르게 결과는 언제나 어떤 친박의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형성되고 이런 게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있죠. 근데 설문조사 이거 굉장히 참신했어요. 오늘 기자들한테도 설문조사 돌렸어요. 정말요? 기자들한테는 또 어떤 당이 설문조사를. 선거에서 진 이유가 뭐냐. 근데 의원들한테는 객관식으로 물어놓고 사지선다로 해놓고서 기자들한테는 주관식으로 써내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오지선다던데 보니까 비대위의 성격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좀 그러니까 모두 설문지가 10일에 그 국회 당선자 122명 전원에게 돌렸다는 설문지 122명 전원 다 했대요? 수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정확한 수치를 집계 수치를 공개는 하지 않으니까요. 얼마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설문지 내용이 두 가지로 지금 돼 있는 구성되어 있던 설문지인가요? 큼지막하게 이제 관리형 비대위냐, 전대를 관리하는 비대위냐, 크게 구분하면 두 번째는 이제 혁신형 비대위냐라는 크게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 이제 네 가지 실제 질문 들어간 건 네 가지로.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누가 좋은지 2명씩 써서 내시오라고 괄호가 이렇게 4개가 비어 있었네요. 그거는 주관식으로 한 거죠? 사람 이름인데 주관식으로 해야지 설마 그걸 갖다 1번 누구 2번 누구 한 8번까지 나갈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래서 김황식 전 총리가 가장 많았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당내에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확인은 안 되는 거죠. 예. 정확히 그랬는지. 정확히는 예. 그래서 10일 그 설문조사를 했고 11일에 보면 그 원내지도부와 중진위 연석회의에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결국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별도로 혁신위를 선택하는 그런 모양의 답이 제일 많았다. 예, 70%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근데 들었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면은 혁신형 비대위, 총선 패배 진단용 비대위, 관련 비대위 이런 순서는 나타났는데
표수를 보면 1, 2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 일부 그런 보도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보기에는 70% 정도가 현재 체제 관련 비대위를 두고 그 아래 이제 별도의 혁신위원회를 둔다. 이런 답이 뭐 정설인 것 같아요. 예, 다수가. 예. 그 다수긴 다수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1, 2위 차이가 예. 크지 않다 뭐 이런 문제보다도. 예,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근데 아까 김남희 씨가 이야기했듯이 이 다수가 친박이고 예. 122명 당선자 중 70여 명을 다수 친박이 차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친박에게 물었을 때는 친박이 가장 원하는 그렇죠.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결국 그러니까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뺑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눈 가리고 아웅 내지는 뭐 그렇게 되는 뻔한 거죠. 예. 답.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설문조사 공개되기 전까지도 네. 기자들이 이 설문조사만 봐도 관리비대위와 별도 혁신위가 많겠구나 답이 예. 이렇게 했었죠. 예. 그거 좀 사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한데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친박이 원하는 구도인지. 일단은 관리비대위와 별도 혁신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관리형 비대위 자체를 친박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설문이 나오기 전에. 왜냐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어떤 혁신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지금 비어있는 최고위원회의 결재 기능, 당무 기능을 맡는 거기 때문에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아주 근본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하게 되는 체제인 거죠. 그래서 친박들의 입장에서는 그 총선 공천이 엉망이었다는 그 공천을 주던 친박들의 입장에서는 그 드러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불거지면 향후 이제 8월에 있을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의 책임이 불거지고 하면 결코 선거 구도에서 좋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왔었고. 근데 혁신위는 왜 두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액세서리로? 혁신이 그냥 관리형 비대위만 하자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이제 두긴 두되 혁신위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의 한계를 지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또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총선 패배에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되는데 이 관리형 비대위를 이것만 두고 혁신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지금 혁신위를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으로 두고 활동 기간도 지금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격하게 그러니까 안 할 나오는 수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도 하긴 하자라고 예, 하는 걸로. 혁신위는 뭐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범위가 많이 축소됐다 이런 평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 그래서 정진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예. 혁신위원장은 내부에서 맡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근데 혁신위원장 맡을 사람 있어요, 경민 씨? 외부에서 지금 뭐 역할도 작아, 뭐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없어. 그런데 누가 혁신위원장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다 지금 뭐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설문조사에서는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데 정작 아직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까지 상황까지였나요? 그러니까 김항식 총리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다른 분들한테 먼저 그거는 뭐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2일 오전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분들 누구한테 한 거예요? 확인한 거에 보면 글쎄요, 뭐 구체적인- 이렇게 집에 찾아갔다고도 그러고 누구네 그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실망이에요. 아는 줄 알았어 지금. 뭐 찾느라 협반을 이루어졌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예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찾는 과정이. 예. 어쨌든 김학식 네. 총리에게는 콜이 안 갔다 아직. 네, 12일 아까 오전 전까지는 상황까지는 아침에도 안 통화를 갔다. 했는데 뭐 연락이 안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라는 걸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그거야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이제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물으면 대체로 뭐 안 한다 내가 왜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좀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한번 해주십시오 한 번 얘기했다고 그래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고초려 그 정진석 원내대표 말대로 10고초려를 해서라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전부터 빨리 준비를 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막 접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속 설문조사 해야 된다, 뭐 의견 들어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서야 지금 정진석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의 시각이 좀 있죠. 당내에서는. 조금씩 늦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의원은 요즘에 그 설문조사도 SNS로 하면 금방인데 뭘 설문 종이 만들어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돌리고 뭐 수거하고 막 그러느냐 이제 뭐 그런 것도 또 그 만약에 SNS 카톡으로 돌렸어 봐요. 또 당이 아직도 이게 엄중함을 모르고 또 이렇게 무슨 애들 무슨 뭐 상품 선분조사 하듯이 돌렸다 또 그 말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왜 또 당의 입장을 또 이렇게 보수적이야. 한겨레 정치팀이 정치 전문 사이트 정치바를 열었습니다. 술 파는 바 아닙니다. 한겨레 기자들이 생산하는 조금 다른 정치 콘텐츠를 파는 바입니다. 신문에선 볼 수 없는 재미난 기사까지 볼거리 들을거리가 가득해요. 정치바로 놀러오세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이렇게 세팅이 어쨌든 틀을 갖춘 상황에서 이제 친박 비대되는 거 아니냐 결국엔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소롭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네, 오늘 아침에 기자들 몇몇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 어제 최근에 이제 여러 행보들이 아까 본인만 아니라 그러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결국엔 보니까 이제 친박이다.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친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어떤 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 발끈한 거죠. 뭐 가소롭다라는 것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정황 자체가 그렇게 많이들 보이니까 이게 참 본인이 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는 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혁신위원장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입이 될런지 조금 더 지켜보죠. 뭐 일단은 뭐 섣불리. 근데 혁신위원장이 아까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또 이 가소롭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혁신위가 마련한 안은 무조건 다음 전 지도부가 받도록 강제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으니까요. 사실 뭐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또 평가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신중하게 보자. 혁신위원장은 누구를 데려오느냐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중요하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친박의 의중이 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진석 그 대표는 근데 친박인 거예요? 다들 친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친박의 지원을 받아서 친박이 된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당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정무 수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갔을 때 박근혜 대표가 어디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정진석 의원이 정무 수석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 당시에 비서실장 내지는 그런 구실을 비서실장 격. 그렇죠. 이제 축전을 쳐드려라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신뢰라든지 뭐 호감이 있었던 것 같고 정진석 의원도 사실은 뭐 당내에서 굉장히 친박이다라고 뭐 규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렇고 이제 그때 들어가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0년 8월에 이명박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청와대 그때 토요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환하게 웃고 나오던 그 그때 만났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죠? 김태호 경남지사라든지 정운찬 총리 등을 기용하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자기 주자를 키우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 8월 회동 뒤에는 그런 게 싹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 회동을 주선한 게 이제 정진석 수석이었죠.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는데 공을 세운 적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친박 성향이 강하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범박이고 뭐 개파를 초월했다고 하지만 그런 성향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결국 보면 뭐 시나리오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친박들에 의한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인적 구성원과 그다음에 청와대의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는 거네요. 지금 새누리당이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정진석은 본인이 친박이라고 그랬어요. 저 친박지원.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어제 그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지금. 아니, 나갔다 들어왔더니 지금 뭔 얘기 하나 싶어갖고 지금. 네, 오늘 신문에도 쓰긴 썼는데요. 실제로는 뭐 친박계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당 체제라든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뭐 당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이고, 뭐 청와대도 역시나 뭐 친박이 맡아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예. 그런 반면에 이제 비박계는 방관을 하고 뒷짐을 지고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이제 친박의 눈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다라면서 다소 우물쭈물하는. 결국에는 애초에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만든 건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 도굴고도로 한 달 만에 똑같은 결과를 했고 결과로 나왔고, 그걸 보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간 거죠, 뭐. 예. 그렇죠. 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고. 예. 비상이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한 달이 그냥 지나갔으면 그 비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비상은 맨날 이 정부와 여당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골든타임. 모든 경우에 모든 표현을 쓸 때 유일하게 지금 골든타임 지났다라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이 당만 지금 우리 당만 그렇죠. 지금 딴 데는 모든 게 골든타임이에요. 뭐 구조조정도 골든타임, 모두 다 세월호 모든 게 다 골든타임이 적용되지만 새누리당 쇄신에 있어서는 만만 골든타임이 없다 없다. 그렇죠. 뭔가 제목이 뽑힌 것 같은데 내일 이걸로 갈지 않아? 골든타임. 근데 오늘 어딘가 언론에서 골든타임 그래? 놓쳤다라고 이게 나왔는데 아유 어떡하냐. 그러면 친박은 진짜 전대에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또 이제 큰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 전당대회 예정이 정기국회 전에 하겠다. 그러니까 뭐 8월 늦으면 8월 말 그렇게까지 이야기 되는데요. 뭐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뭐 당의 주류가 친박이고 나머지 이제 나온다는 주자들도 대부분 다 친박 아닙니까? 어떤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서 뭐 본인은 지금 어떤 정확한 입장 표현을 안 나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홍문종 의원, 이정현 의원, 이주영 의원 뭐 등등 뭐 그러니까 나온다는 사람들이 다 친박이니 대부분 다 친박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건 전당대회는 1인 2표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변도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경선 전에도 한번 몇 번 있긴 있었지만 막 의원이 친박 비박이라도 비박계에 누가 나와도 친박 의원이 나 이 사람하고 친한데 하면 막 찍어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는 어쨌든 당원하고 뭐 일반 당원까지 해서 뭐 50대 50 나눠서 투표를 하고 1인 2표제라 사실은 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표도 몰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박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지금 선거 직전에 지도부가 비박계 김무성 대표의 나머지 친박계 최고위원들 다수가 점령한 사실 그 상황이 만약에 똑같이 또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뭔 의미가 있나 지금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혁신이가 앞으로 논의한다는 집단 지도체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당권 대권 분리 폐지 이야기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저게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는 중요한 혁신의 과제가 또 되기도 내부적으로는 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오늘 손현철 기자가 예전 10년 전쯤에 당권 대권 분리부터 시작해서 집단지도체 이 논의의 틀을 만들었던 박현종 국회 사무총장을 만났었거든요. 그 얘기를 짧게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예, 오늘 김남일 기자랑 잠깐 이제 만났는데 지금 현재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홍준표 비대위에서 총간사를 했었죠. 혁신이 2011년인 거죠? 2011년이 아니죠. 그때 한참 이명박 박근혜 대표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이제 그때 만든 안이 사실상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의신간 뒤로 지금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틀입니다, 이게 당권 대권 분리. 대권 출마하는 사람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 등의 모든 당직에 사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어떤 집단 지도 체제다. 당대표의 권한이 집중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이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박형준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든 거는 당시에 이제 이회창 총재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총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당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민주적 구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당권 대권 분리를 한 것은 그때에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쯤에 대선 1년 6개월 전쯤에 서울시장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표는 그 대표를 계속할 수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이 그 경선의 출발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이고요. 이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박형준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현재 당 일부에서 나오는 당 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근데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때는 박근혜, 이명박이라고 하는 두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 앞으로의 싸움 일전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강력한 어떤 오히려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강력한 대표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지도력이 그 흐지부지 되는 이런 약화된 상황에서 또 뭐랄까 제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집단 무기력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뭐 그걸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어떤 데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이 집단 무기력증을 끊는 방법. 어떨까요?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유승민 빨리 복당시켜. 그래서 당대표 시켜.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거 듣는 사람들은 그 무기력이 평생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근데 이게 무기력이 제가 볼 때 여당이 잘 돼, 야당도 잘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황의 무기력이지 사실 지금 개파 갈등이 총선 참패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지금은 개파 갈등이 가라앉은 상태이지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도 뭐 친박계의 지원을 얻고 당선이 됐다고 하지만 친박계가 막 적극 지원해서 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 비박계인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되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정진석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거라서 정진석 대표가 지금 친박의 지원을 등였고 뭐 힘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직자들도 원내대표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지금 힘이 없는 원내대표다라고 해서 이분이 지금 뭘 복당 문제라든지 뭐든지 지금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도 그럼 윤상현 의원이랑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파 간에 이 복당 문제가 거론되면 다시 또 개파 갈등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당직자들도 그렇고 계속 이 상황이 계속 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개파 싸움으로 사달이 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철 정진 기자의 기사가 계속 그러면 정치면을 장식하는 그런 상황들이.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당이 선거에서 지면 당만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출입기자들도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자꾸 왜 말 안 하냐 그러는데 무기력해서 그랬어. 근데 사실은 이게 무기력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새누리당을 출입하면서 굉장히 낯선 거예요. 낯선 거. 사실은 이게 예전에 보면 무기력이 낯설다. 지금 기고만장한 야당 기자들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이세영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게 박근혜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당이 굉장히 놀라운 위기 대응력을 보여준 걸 다 봤잖아요. 어쩐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김종인 대표인가요? 그 비대위 대표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놀라운 이제 변신을 하면서 대선을 거머쥐고 이런 그 굉장히 위기 대응 능력이 강한 당입니다. 한나라당이 결코 새누리당이 결코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니고요. 굉장히 과거에서 왔어. 힘이 센 정당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최악의 저기에도 122석을 얻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낯선 이 무기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거고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구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8월에 전대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어떤 뚜렷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 구심이 없다는데 지금 어쨌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그쪽 방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안 찾아서 너무나 좋다며 말은 하지만 그게 사실 좋아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나 마찬가지로. 최경영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지역이나 이런 데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닐 것이며.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자들 모르게 뭐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분명히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정치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야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몰래 뭘 하고 은인자중하면서 하는 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겸손이지. 그래서 결국 지금 김무성, 최경환 다 셀프 자숙. 아, 자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셀프라는 거지? 셀프 유배라고 하죠. 유배. 셀프 유배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잠룡으로 이제 잡이 아니라 잠. 네. 오세훈 안대희 전 후보들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이제 고배를 마시고 점점점 이분들 지금 뭐 이분들도 조용히 지내시고 계신 거죠? 매우 조용하십니다. 매우 조용하시죠. 낙선 위로 인사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아요. 좀 친한 줄 알았는데 안대희 후보하고는 아닙니다. 네. 뭐라고 차마 어떤 경우 있잖아요. 위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위로의 말을 전하지도 못할 정도가 있잖아요. 약간 후자의 경우라서 진짜 친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새누리당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요즘 새누리당 그 기사가 워낙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가 그런 게 아니라 기사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게 무기력해요. 금방. 내가 이 주제 매가리가 없다고. 아니야. 오늘 이 주제도 반대했다니까. 왜 지금 힘들어하는 당을 왜 또 죽여? 그러니까 한겨레 진짜 뭔가 사람들이 못됐어 대부분 다 보면 그냥 잠시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좀 두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할 망정 뭔가 그래 차라리 건드리질 말아야지 자꾸 쑤시고 하지만 건드려서 여당이 계속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면 야당도 결국 잘 되는 게 아니고 봤잖아요. 야당이 분열하니까 여당이 기고만장하다가 맞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각자가 잘해야 역사는 각자 공정해. 잘해야 서로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벌써 어디 야당은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잖아. 대응이 없으니 내가 웃읍시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